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하죠.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대북 논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그야말로 북한이 전례에 없던 동시다발적 무차별 도발을 감행하고 있죠. 긴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 정말 전례가 없는 도발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어젯밤 아니죠, 그제밤입니다. 네. 그제밤 10시 30분에 북한의 군용기 10여 대가요. 우리의 전술 조치선을 넘어서 지금 그래픽에 등장한 것처럼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부터 25분까지 한 5분간 서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사포 등 130여 발을 또 포사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9분쯤 동해로 이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2시 57분 다시 어제 새벽입니다. 오늘 네네. 새벽이죠. 오늘 새벽 2시 57분부터 3시 7분까지 네, 14일 방사포 오전. 예. 40여 발을 발사했죠.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제 오후 5시부터 또 6시 반까지 포사격이 있었고 어제 오후 5시 20분부터 또 7시까지 포사격이 있었어요. 좀 산만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현종 의원님, 네. 이 굉장한 이런 도발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장소도 다 이제 시간도 헷갈릴 정도로 예. 북한이 지금 도발 자체가 보면 시간, 장소, 종류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을 쏠 수 있는 건 다 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의 그 도발 행위를 보면 도발의 수위를 점점점 높여지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종합적으로 서해, 동해 할 것 없이 모든 이 무기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이 모든 전쟁 준비가 다 완료됐다 이런 표현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지금 뭐 전체 전투기, 그다음에 이제 방사포, 그다음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동원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긴장도를 높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이 정점은 아마 이제 7차 핵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언제 할지 지금 이제 조만간 16일 날 중국의 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이제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 네. 아마 이제 그 이후로 예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쩌면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어떤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긴장도를 높여 나가면서 이 한반도 전체의 긴장도를 높여가고 있고 예. 또 이러한 것들은 아마 이제 이 최근에 이제 레이건 항모가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겨냥한 측면도 있는 것이고 지금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어떤 이 한미 어떤 연합 전력 이것 자체가 동맹이 강화되는 측면들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 뭐 그러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북한의 이번 도발은 그젯밤 10시 반경에 시작돼서 어제 오후 7시까지 네. 그렇죠? 예, 뭐 방사포,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전투기들의 위협 비행, 뭐 무차별적인 도발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4년 전 남북은 9.19 합의를 했었는데 북한이 이번에 9.19 합의를 위반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8년 4월에는 남북 정상의 판문점 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때문에 대통령께서 새벽에 그 ANS 나도 새벽에 많이 새벽잠 설치시는 거 많이 습관돼서 위원장께서 지난 우리 특사단 가서 약속을 해주셨고 신적인 조치를 취해주셨어요. 내가 사죄한다고 했지요. 대통령께서 다시 새벽잠 설치시기 없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걸 네, 이랬던 북한 4년여 만에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9.19 합의 안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우리의 훈련을 오히려 무모한 도발이라면서 즉시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박상규 의원님, 계속해서 도발을 해온 북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닐까요? 뭐 다분히 전략적인 도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지금 두 가지를 노린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계신 남남 갈등의 측면도 있지만 더 크게는 미국의 중간 선거를 바라보고 하는 도발이다. 아하, 네. 이 미국의 중간 선거는 예. 딱 24일에서 25일, 뭐 시간 시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임박했거든요. 이게 대단히 큰 선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고 네. 현재 그런데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수세에 몰리고 있어요. 이게 사원 435석 전원을 갈고 상원 50 중에 34개, 주지사 50개 중에 36명을 가니까 사실 미국 정계의 판도를 바꾸는 선거인데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선거인데 여기에 북한 문제 테이블에 올라가 있지 않다고 김정은 위원장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어쨌든 경제 위기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예. 북한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서 만약에 이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이 패배하는 결과가 나오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상과 공화당의 위상이 부쩍 강화되는 거예요. 2018년 그림이 나왔지만 하노이 합의를 생각할 때 네. 김정은 위원장은 다분히 그런 포석을 하고 있는 도발을 이번에 감행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게요. 네. 저 포사격만 어제 뭐 한 이제 그제 밤부터 해서 어제 오후까지 560여 발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북한의 포사격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 영해에 떨어진 건 아니라고 하지만 해상 완충구역 네. 거기에 쏘면 안 되는데 그 560여 발의 포를 거기 떨어뜨린 것이죠. 어쨌든 이런 북한의 무차별적인 도발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현재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것이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 등 북한의 대한민국의 세계를 위협하는 핵 개발을 하도록 방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 안보 포퓰리즘에 빠지고 있지 않나. 뭐 안보에는 뭐 흔한 말로 여야가 따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의 정치권은 조금 다른 목소리를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어때요? 지금 정치권에 뭐 지금 여야 너무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인데 지금 규탄 결의안 같은 거는 채택이 됐습니까? 지금 채택이 못 되고 있죠.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영국이 어떤 이 독일을 바라봤던 그 관점, 이거하고 좀 똑같은 현상 같습니다. 당시에 체인벌린 총리가 미넨 협정을 통해서 히틀러는 침략할 그런 뜻이 없다, 평화를 원한다라고 해서 당시에 미넨 협정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당시 처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히틀러는 전쟁을 벌인다라고 해서 결국은 뭡니까? 이 처칠의 이 예견이 맞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여야의 어떤 이런 다툼도 결국은 이 관점에 서 있다라는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북한이 도발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걸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저거는 현존하는 위협이지 않습니까? 저걸 보고 우리가 지금 한미일 연합훈련 하는 것을 이걸 무슨 친일 국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안보 포퓰리즘이다? 아니 저 위협 앞에 국민들이 지금 긴장해하고 있고 두려움이 떨고 있고 또 미국과 이런 데서 다 지금 위험도를 높게 보고 있는데 야당만 저걸 우리가 안보 포퓰리즘이다? 여기 대응하는 것을 저는 이 시각에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2주 전, 제가 알기 이전부터 국회 외통위에서 이 국민의힘이 발의를 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 규탄하는 결의안을 지금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도발이 있었나요? 역대 이 북한이 도발한 것 중에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시간, 장소, 종류할 것 없이 이런 도발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전쟁 준비가 거의 다 완료됐다고 할 만큼 도발이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북한이 우리 말을 안 들어줘서 그렇다. 북한이 우리 관심을 안 보여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과연 우리 정치권이 저렇게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네. 당장 이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정치권의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북한의 도발은 철저하게 우리 남한을 겨냥하고 있는 도발이라는 점에서 좀 예의주시해야
해야 될 것 같고 만반의 대비 태세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예. 네, 이번에는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진 월북했다는 그 판단하는 가장 중요하고 명백한 증거가 뭐냐? 이렇게 제가 물었잖아요. 구명독일에 착용하고 불협체 의지한 채 북한 그 민간 선배가 발견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우선 최초의 실종된 선원이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측에 발견됐을 때는 북한 수산사업소 부업선이 발견했다 하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의 그 배가 발견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검문이나 이렇게 탐문했던 걸로 보입니다. 당신들 국가공무원이 적대 국가에 무참히 총살당하고 살해당했을 때 뭐했어? 당신 동생이, 당신 조카가 이렇게 죽었으면 당신들 이따구 할 거야? 네,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 가운데 좀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대준 씨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있었던 브리핑에서는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이렇게 감사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지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월북과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근거라고 그 당시 정부가 들었던 게 제 기억으로는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구명조끼, 슬리퍼, 부유물 그리고 월북 의사가 이제 그 감청이 됐다. 이런 4가지로 보여졌는데 그 중에 객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구명조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게 그 구명조끼가 우리 구명조끼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한자가 적힌 걸로 봐서 이게 중국산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정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 자체를 은닉하거나 그 내용을 은닉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기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모든 정부 발표가 과연 이게 진실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월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범죄 행위라고요. 우리나라 그 법에 따르면 그러면은 범죄 행위면 이 범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유가족들은 아무도 우리 공무원이 월북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법적인 문제들이 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우리나라 정부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참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개가 될지 수사가 어떻게 될지 참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대화 나누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 처음 알려지게 된 내용인데 당시에 해경에서는 이 구명조끼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붉은색 계열의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종자의 침실에 A, B, C형의 총 3개의 구명조끼가 보관되어 있었다는 직전에 침실을 사용했던 직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중 B형의 구명조끼가 침실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보아 이 B형의 구명조끼 착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으나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해경 관계자가 당시에 해경 청장한테 그 구명조끼에 중국 한자가 기재된다. 이런 걸 이제 해경 청장한테 보고했더니 그러니까 월북하고는 배치되는 증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받은 해경 청장 말하길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다는 게 저의 얘기가 아니고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최 교수님 어때요? 저 워딩은? 그러니까 일단 저 말이 물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해경 관계자가 왜.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그 당시에는 왜 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을까요? 만약 했다고 하면 그걸 또 묵살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저 관계자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묵살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와 하자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이렇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감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에서 이걸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고발할 때는 감사위원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고발하면서도 감사위원 의결도 안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감사원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서훈 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고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피감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분들의 소명을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감사원이 반드시 밝혀야 된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감사원은 왜 이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게 지금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 SI 정보하고 해경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다고 이 두 사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훈 전 안보실장하고 박지원 전 원장은.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으면 SI 정보에 대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그게 대국민 공개는 안 되더라도 유가족이나 아니면 관련자들은 공개를 해서 그분이 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래야 정말 국민들이 볼 때 납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최 교수님께서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 대한 뭐랄까 의문 이런 절차적? 것들을 좀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뭐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그래픽 한번 줘 보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21일 날 해경이 이제 실종 신고 접수를 받게 되고 22일 날 오후 5시에 합참이나 국가안보실이 북한 해역에 그 이대준 씨가 지금 생존해 있다 이걸 파악해요. 그리고 나서 6시 36분에 오후 문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하고 7시 반에 그런데 서면 보고한 이후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그냥 퇴근을 했다 이겁니다. 그때 생존해 있다는 걸 파악하고 그런데 서훈 실장이 퇴근한 한 2시간 정도 후에 이대준 씨는 차디찬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되고 시신까지 불태워진 것이죠. 칼퇴근 논란이 이른바 이현정 의원이 불거졌습니다. 네,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이 중국 그러니까 한자가 적혀 있는 이제 이 구명조끼 이거는 지금 당시에 새로운 우리 감사원 특별조사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이대준 씨가 바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의변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중국어선에 의해서 일단 구조가 됐고 그 중국어 사용하는 이 조끼를 입고 그다음 붕대도 감았다 이런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조금만 조사해 보면 이런 사실이 분명히 나오는데 왜 그러면 당시에 중국어선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해경청장은 이거 뭐 그냥 나 보고 안 넣는 걸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결국은 하나의 어떤 결론을 미리 정해놔 놓고 결국 그것에 맞지 않는 팩트들은 다 어떤 면에서 무시한 게 아니냐라는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 사람이 지금 올라갔는데 문제는 또 여기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그 이야기했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우리가 SI 정보나 뭐 등등으로 전부 다 이 공무원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자, 무슨 조끼를 입은지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있었는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국가안보실장이라면 뭘 해야 될까요? 비상을 걸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무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방부, 해경 등등 그다음에 협조해서 국정원 협조해서 북한 측에다가 전달하고 모든 통을 전달하고 그렇지 최소한의 이 구조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7시가 넘어서 국가안보실장이 퇴근을 했다? 아니 우리 국민이 지금 그 차가운 바다 속에 있는데 지금 퇴근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분의 역할이 뭡니까? 국가안보입니다. 국가안보에는 국민에 대한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텐데 그럼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빨리 지금 관계장관들이 빨리 협조를 해서 구조하십시오라고 이 지시를 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지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가안보실장 칼퇴해서 도대체 어디를 가셨나요? 그럼 공무원들은 다들 거기 모여서 그냥 보고만 있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했다고 이제 알려지니까 그제서야 허겁지겁 청와대에 관계장관 회의한다고 모인 겁니다. 도대체 그 시간 동안 저녁과 사망한 시간 동안 도대체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안보실 그다음에 대통령 도대체 누구의 보고를 받고 그 상황에서 비상을 걸었는가? 아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예전에 그 공무원 뭡니까 헝가리 가서 우리 침몰했던 이 우리 관광객들 두고는 그 외교장관까지 가 보내서 구조 활동을 해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눈앞에서 저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데
도대체 칼퇴근했다?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사실 같습니다. 네, 고 이대준 씨와 관련된 106건의 자료가 삭제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요. 지난 7월에 이렇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어떤 무단 삭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절차에 따른 삭제였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필요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고, 그러니까 그런 필요에 따라서 행해진 조치로 조치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원본은 삭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삭제되지 않았다. 다만 정보 통합 체계상의 정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보면요.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안보실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심야 시간대에 자료가 삭제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원래 정보 관리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요? 회의 2시간 후에 삭제가 됐네요. 그 자료 함부로 삭제하는 게 아니죠.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9월 22일 21시 40분, 밤 9시 40분에 이대준 씨가 피살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시에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시 반에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대면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 이게 자진월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일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명조끼 문제도 있지만 예. 가장 강력한 근거는 뭐냐면 이대준 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 북한에게. 그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귀순하러 왔습니다. 북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다음 내가 민간인도 아니고 내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북한이 그 총으로 쏴서 죽일 수가 있나요? 그 월북 의사라고 하는 것이 급박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믿지 않고 저 사람은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사살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중간에 3시에 밤 새벽 3시에 자료가 삭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 이상한 거죠. 저도 국방부에서 근무해 봤지만 네. 이렇게 자료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봤지만은 그 합참의 공보실장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 게 그렇게 태도 같은 것들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다음 어쨌든 원본이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 회의 2시간 후에 저 한두 건도 아니고 106건의 자료가 삭제됐을까? 이 의문이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겁니다. 이제 문재인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경에 원보이스로 대응하라 하면서 이런 언론 대응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 청와대. CCTV 사각지대에서 고 이대준 씨의 신발이 발견됐다는 점, 그리고 이대준 씨가 지방에서 혼자 거주한다. 가정 불화로 인해서. 근데 저 두 가지 팩트는 사실이 아니거나 팩트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그걸 지침을 하달을 내렸다라고 감사원은 받고, 실제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경과 국방부에 저런 언론 지침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침이 내려진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실제 목소리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월북 의사 얘기는 북한 주장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측된 팩트에 의한 월북이다고 단정 짓는 겁니까? 선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부유물을 이제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하면서 실종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월북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이제 정보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실종 당시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당시 저류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점, 평소 재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네, 청와대에 저런 지침이 내려진 이후에 국방부와 지금 해경에서의 발언을 듣고 왔습니다. 박사규 의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더 두 사람의 저거는 지침 하달과 무관한 발언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국가안보실이라는 곳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원보이스로 대응하라 이런 걸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부적절한 것이 분명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검찰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하게 될 겁니다. 그때 팩트에 따라서 모든 걸 하게 돼 있는데 CCTV 사각지대가 없고 부유재,
그 뭔가 잡고 움직였다는 그것의 존재, 구명동이는 뭐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국 한자는 보면 딱 알아요. 간체자로 쓰고 글씨체가 다릅니다. 우리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다만 제가 깜짝 놀라고 있는 부분은 그 월북선언과 관련해서 제가 그 20, 30대인 제 자녀들이나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아, 빚이 많아서 넘어갔다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건 초기에 이분이 김대중 씨가 빚이 많아서 이대준 씨. 이대준 씨가 이렇게 코너에 몰려서 이제 월북을 하게 된 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데 예. 초기에 어떤 그 이미지를 갖다가 이 분칠하느냐 아하. 이런 분칠은 좀 심한 표현이겠습니다만 그런 이미지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뇌리에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 각인 효과가 무서운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떠나서 앞으로도 검찰에서 철저히 팩트에 의해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대준 씨 유족 측이 주장하고 있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왜 그 당시 공무원과 지금 공무원들이 딴소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 전에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명백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한 부분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피살 다음 날 관계장관 회의에서 배에 신발을 남기고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내용을 관계 장관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서훈 실장이 이렇게 전달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아직까지는 저는 100% 믿지 않고 있어요. 감사 그러니까 결과 내용 자체에 대한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네.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됐고 이거 고발까지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이 여러 가지 그 의결을 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저렇게 다른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그럼 저렇게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서훈 실장이나 저는 그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조사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1차적으로는 해경이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사건 터지자마자 해경이 조사를 했고 그럼 초기에 조사했던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위에 사람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훈 실장이 그럼 직접 그분을 만나가지고 뭐 예를 들면 관계자들 만나서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해경이 조사하고 국방부가 조사하고 이런 조사 내용들이 다 합쳐지면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왜 처음에 해경이나 국방부가 이렇게 조사를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이 맞다고 하면 그때 초기에 조사한 게 명확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조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때는 그렇게 판단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다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SI 정보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판단을 내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왜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지금 왜 바뀌었는지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해하지. 왜 그때는 그렇게 조사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물론 최 교수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이번 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0년 9월 24일 날 국방부가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국방부가 발표했고 다음 날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서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소각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자 9월 27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국방부의 시신 소각 관련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다라고 말했고 재확인하라 이렇게 지시하자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시신 소각 추정이라고 바뀌는 거죠. 시신을 소각한 게 아니라 소각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 골든타임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건 이제 검찰의 공이 넘어간 모양새인데 6시 36분에 해상에서 발견됐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대준 씨가 한 3시간 후에 피살이 되고 시신이 불태워지지 않습니까? 과연 이 3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이게 핵심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최 교수님이 이해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이해 못했으니까 지금 조사하는 겁니다. 이해 못할 일을 벌였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과 검찰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벌어졌을까? 자, 10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국민이,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어 넘어갔으면
그 생명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월북하거나 어떤 간에 그걸 확실치 않으면 그 사람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걸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빨리 구조해라. 자, 그다음에 만약 우리 영역이 아니면 북한 측에다가 빨리 구조해달라 요청을 해라. 라는 지시를 최소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시에 청와대 발표를 보면 모든 라인이 다 끊어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보면 북한에서 다 국정원으로 이 전통문도 오고 다 왔지 않습니까? 왜 그 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는 거고. 더군다나 이런 일이 생기면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서훈 국가안보실장 칼퇴해버렸습니다. 대통령 그날 밤 새벽 1시에 벌어졌던 유엔 안보리 유엔 연설을 두고 그 녹화 방송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어쨌든 간에 남북 관계를 되살리기 위해서 유엔 연설에서 우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 공동체면 생명을 구해야 공동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그 시간에 왜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르라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시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다음 날 있었어. 그 다음 또 북한 측에서 부유물을 태웠다. 사람을 태우지 않았다는 이 통보가 오니까 바로 이제 국방부에 연락해서 사실 대통령이 확인하라 그런 거는 다시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소각했다는 거를 사실 인정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국방부 발표까지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본인이 일단 우리 국민을 살리려고 했던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북한의 주장을 100% 확신해서 그걸 국방부에다가 다시 뒤집어라 라고 했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겠죠. 예.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현정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정말 이대준 씨가 북한의 저런 만행에 의해서 돌아가신 건 정말 잘못된 거죠.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해요. 북한은 저런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저는 100% 말씀을 드리고 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조사를 해서 올라왔던 조사 내용이 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도 저는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압수수색 2번이나 했잖아요. 네. 그 기록물에 대해서 압수수색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딴 얘기했으면 그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뭐가 보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해서 정확하게 구조할 필요가 있으면 구조하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럼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바꾸고 뭐 만약에 정말 우리 국민이 저렇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한 번씩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검찰에서 또 이걸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도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주식 논란입니다. 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위산업체로 분류되는 회사의 주식 약 2억 3천만 원어치를 매수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틀 전 당을 통해서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면서 논란의 확산을 처단하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은 본인이 직접 논란에 대해 발언하거나 해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아무리 이제 당대표라고는 하지만 개인 주식 매수 관련 얘기까지도 직접 나서지 않고 당 공보국을 통해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를 떠나서 저 부분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 당의 입장을 통해서 팔았다라고 했는데 저도 주식을 해보고 있고 하지만 저건 간단합니다. 본인의 주식 매수표를 하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30% 정도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팔았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얼마에 팔았구나라는 명쾌한 자료를 좀 제시를 하고 본인이 몇 마디 해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기자들에게는 침묵으로 계속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가 이제 인천 계양을의 공천을 본인이 받느냐로 한참 바쁠 때인 4월, 5월 사이에 이제 매수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방위원회 갈 거라는 것까지는 그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주식을 샀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매각 시점까지. 그러면 이건 뭐 부적절했다라든가 하여튼 이유 간에 이 무리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이 정도 발언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주식을 팔았다 그랬는데 팔았다고 하지만 보인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런 부분은 그냥 주식 요새는 다 공개가 됩니다. 인터넷 화면 하나만 보여줘도 되는 건데 그런 것으로 좀 매매표 같은 거라도 보여줬더라면 일단 뭐 그것
시라고 해서 오해가 불식되는 건 아닙니다. 100%. 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다름 아닌 상임위원회가 국방위원회고, 근데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방산 관련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해충돌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고, 논란이 되자 이제 다 팔았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팔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둑질 했다가 돌려주면 도둑질이 아닙니까?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배지는 방탄 배지이면서 자산 정식을 위한 황금 배지였던 것입니다. 문제가 된 주식을 처분했다고 문제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식 매도했다고 해서 괜찮았는데 이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되고 나서 돌려준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역시 보유하던 걸 처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당대표님을 계속해서 고소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는 재미를 붙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대표님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시장에 추가되는 거 없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다 팔기는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혁진 변호사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 주식을 산 시점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지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기 전에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선에서 져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정작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어? 좀 배신감이 느껴지는데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배신감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제가 옛날에 사법시험 2차 딱 떨어지고 밤새 잠을 한 잠도 못 잤고요. 그다음에 또 제 주위에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지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진짜 한 서너 달 동안은 뭐 정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제 사법시험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살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참 멘탈 하나로는 대한민국의 최강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 공직자윤리법이 있고요. 공직자윤리법에 주식 매각 그 신탁 그 심사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사실은 잘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식을 뭐 사신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를 배정하거나 배정받을 때 이런 식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공적인 퍼블릭 마인드는 상당히 부족하신 분 아닌가. 예.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도 쭉 드러났지만 이것뿐만 아니고 뭐 법인카드, 변호사비 문제,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이런 모든 문제들이 네. 사실은 퍼블릭 마인드가 제대로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아무리 내가 시장이고 내가 경기도지사라고 하더라도 우리 그 법인카드 가지고 이렇게 부인이 밥을 사 먹고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많은 유권자들한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대표에 대한 이제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주관적 평가이자 의견이셨고, 네. 근데 뭐 이 주식 관련해서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을 한 마디도 못 들은 것 같아서 이번 논란은 우리 최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시장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정리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 박상희 의원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재명 의원, 그러니까 대표가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이미 구입을 했던 주식이라는 점, 이 점은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산 게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에요. 물론 여기서 그 해군의 함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업체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뭐 100% 방산업체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걸 샀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 위원회 가기 전에 이걸 문의를 했어요. 그리고 2달이 기다려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 이해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2달이 8월인가 했는데 10월이 됐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왔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 입장에서 이게 이해충돌의 요지가 있으면 본인은 이제 아마 매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고 지금 그 결과 안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논란이 됐고 그래서 본인이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뭐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회에 문의를 했고 그게 아직 답이 안 온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이고 그래도 논란이 되니까 매각을 한 거니까 뭐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때요? 방산조를 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내가 방산조 갖고 있으면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직감을 하고 상임위를 차라리 그냥 국방위가 아니라 다른 데를 갔으면 뭐 이런 논란도 없었을 텐데 굳이 또 국방위를 갔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일부러 간 건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상임위 같은 경우는 배정을 먼저 하는데 대체적으로 가고 싶은 상임위를 먼저 신청을 하잖아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대표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외통이나 국방위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예전의 사례를 보면. 네. 그래서 뭐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연락을 해보고 이런 적은 아니니까. 그러나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기가 있는 업체 없는 업체는 위원회 또 인기가 없는 위원회 이런 부분에 분류를 하다 보니 가게 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추측을 한다면 일반인이 비판할 때는 일부러 국방위 간 건 아니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랬다고 하면 왜 그럼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물의를 하고 질의를 했을까? 이분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또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국감 시작부터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 공세를 폈는데 말만 경기도 국감이었지 사실상 이재명 국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매각에 관해 성남시에 어떤 협박도 강제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힙니다. 지금 이 상임위 자리에서 재판의 쟁점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부 김복환 부단장님, 국감 피감기관으로 나오신 증인께서 국감법 내용도 모르십니까? 국정감사가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 텐데 거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단답형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현직 국토부 간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저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발언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국회의원이 그걸 갖다가 물어본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국회의원이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한 것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처럼 그렇게 발끈해가지고 이야기할 사실인가.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궁금하고 물어볼 만한 질문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이제 재판만 과정만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경기도 국감 소식을 살짝 짚어봤고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진중권 광운대 지금 특임 교수일 겁니다 아마. 이 두 분이 신동아와 대담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우리 신동아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그것이 현실화되느냐 안 되느냐 험에 따라서 앞으로의 민주당의 상황이 크게 변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분을 대표로 찍어준 건 뭐냐면 그냥 큰 배니까 그래도 0.7%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근데 거함인데 그거 침몰시키기 너무 아깝다, 썩혀두기 아깝다 그래서 일단 그 배에 다 올라탄 거예요. 문제는 그냥 배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 근데 그 배를 타고 총선까지 가겠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아마 땜질 하면서 총선까지 갈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중에 또 이런 것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 보복이라고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도둑은 원래 잡아가지고 뿌린 대로 고독에 저지른 만큼 처벌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당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 잡지 마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걸 다른 걸로 이제 물타기라는 거죠. 정치 보복이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죄진 사람 죄 찾아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여서 그거는 뭐 어떤 이유로도 언제든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있는 한은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2017년도에 한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걸 2017년만 딱 빼고 2022년이라고 딱 하면 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은 그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 같으면 더 세게 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포퓰리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여당 보고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이 진중권 교수 이야기처럼 지금 이 위험도가 사실은 이제 곳곳에 지금 퍼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보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당 차원의 대응을 해요.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주식 판 거를 왜 공보국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당연히 본인의 비서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문제잖아요. 당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서실장이 이걸 설명하든지 자기 변호사가 설명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백현동 등등도 이게 당의 무슨 뭐 대표일 때 한 게 아닙니다. 다 성남시장 때 한 거고 하면 이게 왜 당에서 지금 대변인이 공식 발표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신의 문제를 당의 문제처럼 같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원도 당선되고 그다음에 대표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면은 지금은 이게 당 차원에 한다라고 이제 뭐 하지만 나중에는 이 피해가 오게 되면 당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근데 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당 전체가 피해를 봐야 되죠? 제가 최근에 예전에 민주당에 있던 분들 또 민주당 인사들하고 이제 가끔 전화를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대선에 지고 난 다음에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열패감이라든지 좌절감을 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니까 태백산 종주하기도 하고 정말 이걸 씻기 위해서 잠도 안 오고 다들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때 주식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결국은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당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다 가슴으로 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본인은 자꾸 본인의 문제를 당의 문제로 치환시켜 버려요.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때도 당 전체가 피해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냥 가긴 가겠지만 사실 이 전체적인 이 위험도를 과연 지금 당이 다 떠안는 것은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과연 타당할까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같은 당,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그 대북 코인 연루설을 주장을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거 수사하려고 미국 출장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깐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더리움에 대해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입니다. 이분들이 북한의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데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아무도 몰랐는데 뭐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갸우뚱거리게 하는 그런 역효과.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겠다고 돕겠다고 저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고마워할 것 같지는 않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조홍천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의겸 의원이 뭔가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발언인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그 발언에 대해서 고마워할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했고 전용욱 전 의원은 또 이런 얘기했어요. 추미애 전 장관은 보수의 어머니, 드루킹부터 윤 대통령 만들기까지 진정한 적폐청산에 이어 기여했다. 김의겸 의원은 제2의 추미애다. 추미애 대표가 고발하면서 드루킹 사건이 불거졌고 결국 김경수 지사가 지금 구속 수감되는 거 그걸 아마 비꼰 것 같아요. 우리 박상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의겸 의원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번에 현무투 낙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낙탄에 버금가는 사고가 아닌가. 목적지를 향해서 쏜 것은 분명히 뭐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대변인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돕고자 했고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쐈는데 이게 거꾸로 날아간 거예요. 완곡하게 조홍천 의원이 고마워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을 했는데 고마워할 것 같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왜 괜한 말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대북 코인 연루설이 이게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고 국민적인 관심을 지금 받게 됐잖아요. 2030 세대는 이 코인 하면 또 대단히 또 민감하고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는 김의겸 의원의 자책골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관심이 있고 이게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요. 역효과가 커질 거라는데 동의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민주당 강경파 철험회 소속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들이 바라볼 때 임계치가 확 넘어버리면은 사퇴를 하거나 탄핵 절차를 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12대 총선이 임박해지는 내년 뭐 여름 이후 가을 정도면은 그런 분위기들은 훨씬 더 가시화될 수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총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통령 퇴진론이 그 당내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김용민 의원 대통령 취임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퇴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배경은 제가 생각하는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뭐 비속어 논란도 있었고요. 이런 논란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본인 판단에 김용민 의원 판단에 아마 이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까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개된 저런 이제 그 집회 같은 데 물론 집회 나오면 약간 좀 말이 세지긴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러니까 또 그 집회에 나온 분들이 대부분 다 퇴진을 주장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발언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공직자, 고위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이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인터뷰하면서 나왔을 때는 본인은 이제 전망을 얘기한 거니까 뭐 개인적으로 전망을 얘기하는 걸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분명한 것은 민주당은 현재 김용민 의원의 개인적인 발언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내란 선동 예비 혐의로 어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김용민 의원이 뭐 탄핵, 퇴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동조한 의원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입니다. 나는 김용민 의원을 지지합니다. 국감 끝나면 나도 광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어떠세요, 유현정 의원님? 안민석 의원이 꼭 이렇게 등장하시면 끝이 그렇게 잘 안 좋은 일들이 꽤 많았는데 뭐 윤지호 씨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당을 쭉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정당이 내부적으로 강경하면 강경해질수록 그 정당의 미래가 밝지 않다. 이런 것들이 쭉 그동안 있어 왔어요. 최근에 황교안 대표 시절에 아마 국민의힘 그 전신을 보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지금 여론조사 등을 해보면요. 중도층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중도 진영이 많아졌어요. 문제는 선거 이기려면 이분들의 마음을 사는 게 어떤 정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이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나 지금 뭐 나가신다는 안민석 의원이나 보면 계속 그 자신들의 강성 지지자들 상대로 해서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탄핵 현실적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200석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강성 목소리만 남아있고 나머지 목소리는 다 침묵하거나 다 이제 어떤 외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어떤 당이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되면 이 김용민 의원의 이런 행동이 물론 뭐 사실은 이 국회의원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런 거 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전략적으로 볼 때도 이 민주당이 중도층을 확보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저 목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예전 황교안 대표가 있을 때 야당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 안민석 의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대역 논란으로 가볼까요? 자, MBC 논란이 뜨겁습니다. MBC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 MBC 그 사옥에서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뭐 1시간 정도 만에 여야 이견으로 파행이 됐다고 하죠. 다름 아닌 뭐 그 PD 수첩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먼저 여야 목소리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PD수첩은 김건희 여사 대역 이외에도 국민대 관계자를 연기한 대역 배우를 6명이나 동원했습니다. 이 역시 대역임을 미고지했습니다. 각본대로 연기하는 배우를 실제 사건 관계자처럼 등장시킨 이유는 분명합니다. 연출을 사실로 둔갑시켜 시청자에게 인식을 왜곡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명백한 조작입니다. 민주당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찌라시 보급부대 막장 방송과 다름이 없습니다. MBC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합니다. 지라시 보급 부대는 없지만 가짜뉴스 막말 부대는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입니다.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을 사실로 바꾸기 위해 사실 보도를 한 MBC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엄호하기 위해 MBC를 지라시 보급 부대라고 매도하는 것은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야 하실 텐데 11일 날 방송된 PD수첩의 화면의 캡처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그 논문 표절을 다뤘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통과 과정을 안다는 한 제보자 하면서 저렇게 실루엣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실제로 그 당사자가 아니에요. 국민대 그 사람의 인터뷰 내용인데 저 실루엣 처리된 사람은 국민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역이에요, 대역. 그래서 MBC에서 그때 음성 대독이라고만 표시하고 저 인물은 대역이다라는 표시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재연 표시 이런 걸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저것 또한 뭔가 조작의 냄새가 난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의 주장이고 당연히 민주당의 생각은 다른 것 같고요.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역이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대역이었었단 말이에요. 먼저 이제 김건희 여사도 대역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얼핏 봐도 김건희 여사가 설마 저렇게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별로 이렇게 그 큰 영향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제보자를 대역시킨 것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대역이 아니고 진짜라고 한다라고 하면 진짜로 김건희 여사 이제 논문 관련해 가지고 제보자가 직접 나와서 방송할 만큼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시청자들이 이렇게 호도할 수 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건요. 사실 자체도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MBC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김건희 여사 논문만 다른 논문과 달리 한 번에 통과됐다라고 주장을 갖다가 했는데 국민대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대역도 잘못된 거고 제보자 대역도 조작된 거고 거기에다가 사실 내용까지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송법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방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명예훼손이나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명예훼손이고 권리 침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MBC의 이번 그 PD수첩 보도는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MBC가 수정해서 재연 자막을 달아서 다시 올리기는 했지만요. 본 방송에서는 재연 자막이 없었다. 이것도 이슈가 됐는데요. MBC 안에서도 시청자를 속이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그 재연을 안 쓴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지금 저 김건희 여사는 아니죠. 대역으로 간 분이 쓱 지나가는 장면에서 재연이라고 안 쓴 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그건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됐고 MBC에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음성 대독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오늘 탐사 보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어떤 제보를 누군가 했을 때 그 제보한 사람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송사들이 대체적으로 음성 대역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PD수첩뿐만 아니라 탐사 저널리즘을 하는 프로그램들은 대체적으로 음성 대독을 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음성 대독한 게 원래 그러니까 취재할 때 있었던 녹음 파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누군가가 재현해서 하고 음성 대독을 썼다고 하면 그것 자체는 크게 저는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제보를 했고 그 사람이 받은 내용과 대역의 내용이 달랐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제보를 했는데 그 제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음성 대독을 통해서 그대로 나왔다고 하면 음성 대독이라고 쓴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이건 일반적으로 다른 언론사들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MBC가 이제 논란이 되자 처음에는 뭐 음성 대독이라고만 자막을 했다가 저렇게 논란이 되자 다시 음성 대독 밑에 재연이라는 표시를 수정해서 다시 달아 올렸습니다. 처음에 본 방송에는 음성 대독이라고만 적혀져 있었던 것이죠. MBC 제3노조 입장 좀 한번 볼까요? 잠깐 그래픽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MBC의 제3노조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MBC의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누가 봐도 제보자 본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명백히 시청자를 속이려는 의도다. 14년 전 박사 논문 통과 과정을 기억한다는 제보자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심의 규정에는 39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저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음성 대독이라고만 하고 재연 자막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이 타이밍에서는 박상규 위원 한 말씀 듣고 가야 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도 30년 넘게 방송 기자를 하고 데스크를 했습니다만 저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식의 제작 기법을 모큐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드라마적인 기법을 보도에 사용한다는 것은 이건 일단 그걸 할 때 그 만드는 기자나 데스크나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보자가 아닌 경우에는 차라리 그래픽으로 처리를 하고 음성이 원본이라면 그것만이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인 재료를 가지고 음성 대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영상을 저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 저 사람이 제보자구나. 또 저 사람이 김건희 씨하고 참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거는 다큐나 시사보도가 지켜야 될 엄격성의 원칙.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해야 된다는 것을 넘어선 드라마타이즈화의 오류를 범한 겁니다. 예. 따라서 그렇게 하면 이것은 뭐 드라마나 시사 예능을 이렇게 만들면 몰라도 보도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제가 방송 기자 오래 했습니다만 이건 노조의 입장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TBS 교통방송도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국감에서 TBS 교통방송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정치적으로 좀 편향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정 계파 지지를 선언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노조의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울시의 재난 방송인데 그날 아침에 교통 사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때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요. 교육적인 폭우가 발생한 지난 8월 8일 명백한 재난 상황 맞죠? 보고 체계 수장이 휴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휴가 중일 수는 복귀 안 했죠? 예, 휴가 중일 수는 있지만 복귀를 안 한 걸로 파악이 돼서 그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내서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얘기하면서도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폐지 조례안과는 또 거리를 뒀습니다. 내부의 자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도 했고 사장 징계를 시사하는 발언도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렇다면은 오세훈 시장이 교통방송 사장의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 갈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방송국을 아예 존립을 없애야 된다. 네. 왜 국민의 세금으로 300억씩이나 지원을 해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해야 되느냐, 강경한 입장인 것 같고, 지금 오세훈 시장은 일단 지원 규모를 줄이고 대신 이 TBS를 교육적인 방송으로 좀 전환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폐지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 그런 취지인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취임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미 네. 지금 재보궐선거도 했고. 그러니까 특히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네, 왜 아직까지 이 문제를 지금 처리하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박원 시장이 이걸 손을 못 대도록 아예 그냥 독립기관을 만들어버려서 사실은 시장이 뭔가 역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목될 움직임은 이 TBS 내부에 지금 노조와 그다음에 이제 뭐 등등 해서 뭐 지속방송 위원회인가요? 이게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래서 뭐 내부 움직임을 보자는 이야기인데, 저도 언론인이지만 우리가 지금 언론의 공정이라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게 정말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MBC 측에서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MBC PD 수석 같은 경우도 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방송하고 또 신문 만들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런 식의 이야기는. 공정하다는 거는 국민들이 누가 봤을 때 좀 냉철하게 볼 수 있도록 양쪽의 어떤 균형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드라마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TBS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준 씨 개인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아주 그냥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노골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걸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게 공정방송을 해친다, 공영방송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다,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는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세훈 시장의 뭐 서울시장으로 있는 동안 이 TBS 문제는 계속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어떤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좀 해볼까요?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고 이런 게 있으면은 소위 말하는 대로 강용석 후보 복당 받아주는 게 제일 편하죠, 저한테는. 편했다? 제가 만약 뭐 속된 말로 꿀리는 게 있으면은 구분 받아주면 제일 편하죠. 그거 왜 안 하겠습니까? 8월 15일에 매기구이집까지 했습니다. 네. 이준석이 알 거예요. 매기구이집이 역사적인 장소더라고요. 네. 지난 7월 11일 날 있었던 첫 성접대 룸사롱에서 있었던 일과 그 해당 숙박업소 시간이나 여성에 관한 문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양주 마시던 자리에서 동석했던 여성들 사진도 제시받았고요. 그 사진을 보고 관련 인물들 특정도 했고. 자, 그러니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경찰이 그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무고 혐의로 송치됐는데 이게 사실상 성접대가 있었다는 내용과 다름없다. 성접대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뭐 3인 성호 운운하지만 실질적으로 호랑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경찰은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양두구육 운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무고죄라고 하는 거는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그 이준석 대표가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허위 사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준석 대표가 증거인멸죄가 불송치된 것이 마치 자신이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혐의를 벗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증거인멸죄는 기존에 있는 증거 자체를 덮는 그것을 증거인멸죄로 하기 때문에 새롭게 뭐 허위 진술하거나 사실 확인서 쓰는 거는 증거인멸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라서 그렇게 빠진 거고, 이준석 대표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3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이제 성상납을 받지 말았어야 됐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직 무죄 추정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명백하게 행동했던 것이 첫 번째 김철근 실장을 대전으로 보낸 거,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고요. 결정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가세연을 고소하지 말았었어야 됐어요. 만약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않았으면 이런 식으로 무고죄가 이렇게 성립이 안 됐을 거고, 네. 그렇다라고 한 법적으로 공소시효 지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죄도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2가지 또는 3가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 그 구덩이를 판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전 대표 막 이거 성접대 논란 나왔을 때 이거 이준석 전 대표 이 성접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무고죄가 이 전 대표 발목을 잡는 거 아니야라는 사실 관측이 꾸준히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결국 경찰이 무고죄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번 이것도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수사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